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첫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에선 계엄 탄핵 관련 사죄문 발표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핵심 대목인 인적 쇄신이 빠지면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친명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후보 모두 내란 정산을 강조하면서도 통합형과 전투형 리더십으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 잠시 후 만나보고요. 2부에선 정치와의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1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 내란 특검팀이 오늘로 첫 조사를 잡은 건 영장이 발부된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어제 이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오늘 조사에 응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건강상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조처를 고려하느냐 이런 질문에 내란 특검팀은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서 강제 구인을 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당시에도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네. 이후 공수처가 세 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거부를 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 특검팀은 최대 20일에 달하는 구속기간 안에 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서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 등과 접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네. 오늘 조사 출석 여부와 더불어서 이 구속적부심 청구 같은 이런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소환한다고요? 네, 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장소로 지목되는 이 2023년 7월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네. 이 특검팀은 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은 앞서 어제 그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네.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VIP 경로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네. 이 고 최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네. 이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해달라는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 특검법에 나와 있는 수사 대상만 해도 16
개거든요. 네. 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사건을 살펴보다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오랜 측근인 김모 씨가 설립한 벤처기업이 부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김 씨는 현재 출국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법원이 16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특검팀은 이 집사 게이트가 수사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건진법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부 기각된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다음 주에는 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얘기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는 어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사죄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네. 또 당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 등을 돌리고 또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퇴출부터 시작해서 최근 6.3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로 강제 단일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열거한 겁니다. 이 혁신위는 전 당원의 투표를 거쳐서 이 내용을 당원 당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르면 이제 다음 주 월화 이틀간 이와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내를 포함해서 이 인적 쇄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극적 이 혁신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때마침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져서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 이후 처음 나온 이 국민의힘 지지율 10%대라고 하는데 네. 이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로 이루어졌네요. 네,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합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늦게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320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이제 10,000원을 넘긴 1,030원이었는데 이것보다는 290원 오른 거고요. 네. 2.9% 인상한 금액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880원입니다. 이 인상률로 보면 역대 1%였던 올해나 이제 네. 코로나 당시 2021년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인 그 노측과 사용자위원인 사측이 각각 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17년 만에 노사합의로 이룬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역시나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이 노동계는 처음에 1,5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30원으로 동결을 요구해서 이제 그 차이가 처음에는 무척 컸는데 이 8차까지 거듭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이 캐스팅 보트를 진 공익위원들이 네.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범위가 1,210원에서 1,440원 이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이건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해서 퇴장을 했고 네. 그 이후로도 남은 위원들이 90차 수정안을 낸 끝에 결국 1,320원이라는 합의를 이루어낸 겁니다. 네. 이 최저임금안은 이 이의제기 등을 거쳐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이 됐는데요. 네. 최근 상승세를 나타낸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창용 한흥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서 네. 이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동결을 택하면서 이 경제 상황을 살펴볼 시간을 좀 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이랑 3단계 스트레스 DSR 또 이제 이달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보고 추경 집행 사항도 아마 좀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은이 금리 결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물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무엇보다 관세와 관련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적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온열 질환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서울과 충남 아산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전주, 안동도 34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몹시 무덥겠습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울진 26도로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고온 건조한 동풍이 불어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수준의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북서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시작된 정체가 수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인데요. 내린천 휴게소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용인 서울고속도로는 용인 쪽으로 서판교 나들목에서 서분당 나들목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평특 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채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입구에서 관악터널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요즘 당대표 선거운동에 바쁘실 텐데 흥미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실에 입주했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그게?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이제 면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의원회관에 방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막 마치고 다시 의원회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방이 마침 딱 비면서 잘 맞은 거죠. 상황이. 근데 상황이 겹친 거군요. 네. 근데 네. 818호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용하기 전에는 송영길 대표가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저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818호로 들어와서 당대표를 2번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좋은 어떤 기운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셋이 지역구를 인천에 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좀 공교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818호가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가 써서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요번에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그때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818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그리고 사람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있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의미를 많이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흐뭇합니다. 최근에 호남 일주일 살기를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의 가장 뿌리가 되고 중심이라고 하는 호남을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 후보가 가지 못하는 지역 또 기다리고 있지만 못 가서 아쉬운 지역 거기를 제가 채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5.18 때 그 기념식 때 한번 참석해보고 그 위엔 한 번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 경쟁하는 가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또 내일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지역의 수건 사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주는데 호남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 그리고 쭉 다니면서 또 마을에 관해서 또 정도 나누고 예, 나주의 홍고추 마을 그다음에 무안의 용호동 마을 그 마을에 관해서 이장님들 하고 말씀 나누고 통장님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한테 이런 것 좀 똑바로 해. 뭐 이것 좀 해. 뭐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일단은 굉장히 반기셨고요. 네. 마을에 관해서 같이 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번 믿고 민주당을 밀어줬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했느냐. 일단 성공한 민주정부도 요구하지만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응답들이 있었냐. 보통 특별한 헌신과 공헌에는 그거에 따르는 반드시 응답과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 미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도 주고 잘 키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주인이 불만스러운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은 청직이고 모섬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두루 거름도 잘 주고 가지치기도 잘해서 반드시 과실로 돌려드리겠다. 이 어려운 내란을 극복하고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 아니냐. 국민 주권 정부 분명한 헌신에는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칼과 붓을 함께 쥐겠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사실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특히 12.3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터질 때까지는 시급한 민생법안 그리고 그걸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네. 거기다 개혁법안들 또 검사 탄핵안들 그렇죠. 국무위원 탄핵안들도 있었고 특히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한 특검 법안도 냈었는데 네. 정말 야차처럼 싸웠지.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의 계기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 여당이다. 집권당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개혁과제들 이런 것들 또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집권 여당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민생에도 유능하고 경제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실용적이고 또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칼 가지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부시같이 필요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그리고 또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발을 쭉 맞춰왔는데 이제는 대통령과 당대표로서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민생과 그리고 경제에도 유능하고 또 중도 확장,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안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된 리더십이라는 거는 지난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여정을 보면 큰 대가 없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냈고 특히 원내대표 이후에는 무수히 많은 원내 전략들을 결국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은 민주정부,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검증된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저에게 당대표의 직무를 주신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칼과 붓을 함께 운용하는 분명한 당대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차이도 언급해 주셨는데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원내대표 때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에 따라 사실은 다른 책무도 나오고 능력도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야당 대표는 사실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또 집행이라든가 또 정책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결국 그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야당은 입법부로서 삼권 분립에 의한 균형과 견제의 기능이 강화가 되겠죠.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되게 되면 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당이 당정대가 원팀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경제에도 집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재정과 입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저는 회계사 출신입니다. 한 20여 년 회계사를 했기 때문에 현물 경제도 잘 알고 있고요. 주식시장 또 금융감독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또 시스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시감독국, 회계감독국에 있었고 또 법인을 창업해가지고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탁상 행정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몸으로 경험해봤던 밑바닥 경제의 생체 구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여당 대표로서 훨씬 더 야당 대표 때보다 유능하고 쓸모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 홍보입니다. 네.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심이 55%를 차지합니다. 당심이 중요한데 지금 초기 판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 늦은 결심 그다음에 늦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먼저 나선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있게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3주 이상 다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지난 13개월 동안 보여줬던 서번트 리더십이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며들어갈 때 우리 속으로는 참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찬대가 그들에게 스며들어갈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지금 남아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지표가 오차 범위 안에 그다음에 몇몇 디지털 커뮤니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 일방적이지 않고 아마 흥미롭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권자인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해나가지 않을까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전에는 정치 지도자라든가 후보 몇 사람이 조율해서 누가 나올 거냐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이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당원들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머슴들끼리 뭘 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나 주인을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인이 머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들어보고 이번에는
갑돌이가 좋겠구나. 요번에는 을순이가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비판이나 검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갈라치기나 네거티브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개성과 강점을 가지고 우리 주권자 당원한테 어떻게 어필할 건가. 뭐 그게 아마 관건인데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유력자 또는 네. 뭐 지역위원장 네. 아니면 시당 아니면 중앙당의 사실은 결정과 전략이 많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는 선거예요. 네. 우리가 5년 후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명박근혜가 나타나거나 또는 윤석열 같은 정말 괴물 대통령을 다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5년 뒤에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그때냐?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30일 동안 대통령께서 그래도 잘하셨지만 이 1년 동안 분명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내서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총선도 그 이후에 대선도 도움할 수 있지 않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주권 정당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으니 이것은 높은 단위에서 의사결정되는 것보다 아래 단위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들의 결정권의 비율을 높여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의원과 일반 네. 권리당원의 비율이 20대 1 범위 안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점점 대의원의 투표권과 일반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그렇게 바꿔가겠지만 특히 지방선거는 5대5로 보통 결정이 많이 되어요. 권리당원 5, 여론조사 5. 여기서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어떤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고 하는 것이 결정내는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는 확대하고 청년들한테는 기회를 주되 오랫동안 공헌했던 분들한테는 그 공헌에 대한 보상과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바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대선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선 공약 이행점검 TF도 만들어서 아래쪽의 의견, 당원들의 결정권,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룰을 빨리 결정하겠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검찰개혁을 추석 밥상까지 확실히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의 타임테이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검찰개혁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 나왔지만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 독재 정권 네. 이제는 뭐 검찰의 칼끝까지 부족하니까 군인들의 총칼까지 갖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불법 개헌과 내란의 촉발은 사실 검찰 권력을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컨센서스는 무르익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뜸이 거의 다 들었다. 나는 때가 됐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 법안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가장 관건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너무나도 막강한 검찰 권력을 적정하게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검찰청법을 사실은 폐지할 필요가 있고 공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공소청을 만들고 네. 중대수사를 수사하는 또 중수청을 중수청.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경찰과 중수청과 또 공수처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체포와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3개 수사기관의 혼란과 어디가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서 그새 수사기관을 만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만 하면 8월 달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0월 밥상 그때는 모든 게 넉넉하고 그리고 수확한 과일과 함께 가족과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그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시인데 검찰개혁이 검찰 그다음에 사법 그리고 언론 그리고 내란 종식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제죠.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검찰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책도 사실 동시에 도모돼야 되겠죠. 사실 검찰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자유당 시절에 검찰의 무소불위한 그 거대한 권력과 정보, 집행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경찰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수십 년이 오게 되면서 권한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다시 인권이 유림되고 그 뭐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야기도 나오고 검찰이 힘을 쓰면 어떤 죄를 갖고 있어도 특히 검찰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고 제가 많은 검사들을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아직 한 번도 검사 탄핵을 인용해 주질 않았어요. 죄는 지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죄가 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물론 기준치 이하일 수는 있겠지만 만취로 사실은 뭐 엄청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아까 말했듯이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 간에 서로 조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했던 중수청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만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코리아 FBI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그 피해를 격심하게 했던 것은 벌써 50년 전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선진화되어 있고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이제 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정치적 편향성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뭐 그 검찰청도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사들의 독립적 수사는 한편으로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가 됐던 것이죠. 검사 징계는 여태까지 누구만 했습니까? 검찰총장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가 없었어요. 검사를 징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부에 의한 검사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검사도 그냥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일개 검사를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서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검사 탄핵안을 올렸던 첫 번째 케이스는요. 70명까지 동의를 받아놓고 1년을 기다렸어요. 김용민 의원께서 제가 가세해가지고 106명으로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안동환 검사. 죄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보복 기소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탄핵은 하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좀 아쉽지만 이 얘기 여쭙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셨어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도 주요 내용인데 이 법안을 내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독재 방지 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겠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우린 내란 특별법을 냈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 정당입니까? 아니 내란 잔당입니까?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권 하에 집권 여당인 적은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기초를 해치고 있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한 적이 있습니까?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데 거부하고 그리고 불법 계엄을 일으켰던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을 탄핵 표결하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08명이나 되지만 저번에 2차 할 때 국민들이 한 200여 명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독재방지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힘당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이 불법 독재 아니 내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빨리 강을 넘으시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정말 정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슬옹입니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한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이 그 당시 세로로 거의 한자였어요. 왜 그 세종대학교에서 만든 한글을 과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한글을 깔보고 무시하는가. 지금 45년 이상을 한글 운동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세종대학교에서는 1446년에 한글이 주류 공식문자, 행정문서에 또는 학문 분야에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문자를 쓰는 게 그 주류 문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포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 한글이 서서히 진정한 주류 문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자부심, 자긍심, 한글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자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글의 보편적 가치, 한글에 담긴 민주성, 과학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문자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금요일인 오늘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4.6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해서 밤더위가 쉬어갔는데요. 그래도 수도권 곳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충남 아산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전주, 안동도 34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몹시 무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울진 26도로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 모레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까지는 고온 건조한 동풍이 불어와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서풍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수준의 끈적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특검이 일을 잘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란 특검이. 이게 이제 타임라인에 보면은 6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강희구 부속실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7월 3일 날 김성훈 차장, 경호차장이 조사받고 7월 5일에 2차 조사, 그리고 좀 이른 거 아니야? 7월 6일에 바로 영장 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제 언론에 공개된 구속영장 보면은 내용의 상당수가 이제 혐의 적시한 거 말고 구속해야 되는 이유 16페이지 있잖아요. 강희구, 김성훈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부르고 강희구, 김성훈 불렀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에 집중하고, 사실상 저는 빌드업을 했다. 일종의 함정을 파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6월 28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대해서 조사에 서명을 거부합니다. 뭔가 약간 충격적인 게 나오고 오후에는 거의 진술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을까? 내용은 안 나왔는데 추정키로는 매우 핵심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딱 드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행동을 예측을 한 거죠.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난 2월에 검찰 조사에서 받았을 때는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문건을 12월 5일에 추후에 계엄 선포문 그거를 이제 서명을 하는 거를 뒤늦게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총리가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측 차명상 변호인이 그날 들어왔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자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했다. 진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를 노린 거죠.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를.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일종의 증거인멸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단속하는 거, 이거 맞지 않냐. 이런 빌드업을. 김성훈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6월 7일에 경찰 조사하고 이번에 7월 3일에 있었던 거하고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때는 변호인이 있었고 이번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가 핵심 증거가 돼서 일을 잘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좀 말려든 것 같아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예. 이 특검의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은 먼저 위를 공략하고 또 아래를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래에서 다지고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네. 약간 특검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들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수사방에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요. 판사가 딱 3가지 질문했잖아요. 포고령은 왜 사후에 만들게 됐느냐, 그다음에 비화폰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경호관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했느냐, 이런 3가지 질문했는데 다
이 특검에서 주장하는 거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했는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이 판사 앞에서 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그 발언이 달랐다. 그러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증거인멸을 또 하겠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혐의 자체가 구속 취소된 그 사유보다 작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특검이 잘 몰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 조사 협조할까요? 안 하겠죠. 지난번에도 그 체포되고 나서 안 했잖아요. 예, 조사 거부하고 버텼고. 그런데 이제 그때랑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이 더워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도 있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느니 뭐 재판도 어제 안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라고 했대 피곤해서인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네. 거기 있으면 더 건강상의 이유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재판정이 시원하죠. 어차피 재판정 나와서 주로 오후에는 다 주무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일찍부터 좀 주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랑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뭐 윤석열을 처벌하고 이런 거 의미보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한 시그널이거든요.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다시 갇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이게 먹이사슬 관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창 시절에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인이 돼서 만나면은 위축돼요.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윤석열만 보면은 강희구도 위축되고 김성훈도 위축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온다고 뭐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면은 진술들이 이제는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윤석열이 인정 안 하더라도 다 다르지 않냐 네가 주장한 거하고 네 사람들이 일관되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는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해서 조사를 안 받고 본인의 유리한 얘기를 또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나리오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 조사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강제 구인, 출장 조사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빚어질까요? 네,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은 한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성과 측면에서 볼 때 더더군다나 이제 특검이 3개나 같이 가동이 되니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뭔가 드러날 수 있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제적인 수사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윤 대통령도 알 텐데 네. 윤 전 대통령도 알 텐데 그러면 어차피 조사를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수사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예, 제가 거기까지는 뭐 말씀드릴 위치가 안 됩니다. 네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데 공모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향후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 확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순이겠죠. 수순. 예. 한덕수 총리는 근데 이걸로 이제 구속을 바로 시킬 것이냐는 조금 저는 좀 더 다른 혐의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제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넣은 이유는 여기까지 이제 더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의혹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게 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요. 저도 일단은 저는 국무위원들은 다 대부분 지금 뭐 소환 조사가 되고 있고 이미 뭐 앞으로도 다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핵심은 지금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기획을 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 국민의힘 당으로도 좀 많이 뻗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월 1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죠. 12월 1일에 그 안가의 CCTV들이 이제 특검에서 다 들여다봤는데 윤상현 의원이 안가로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이 12월 1일 뭐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최종 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제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이제 전화 통화로
추경호 원내대표랑 또 전화 통화했다라는 뭐 이런 네. 것도 보도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몰랐을까?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대될 당에도 이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인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은 탈당도 하셨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검이 이제 그럼 여기서 그칠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남고 당연히 저희 당으로 이제 수사 범위가 펼쳐질 텐데 여러 특검이 있어요. 명태균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네. 내란 특검 관련해서 특히 계엄 해제 의결 과정 그 과정에서 투표 안 하신 분, 본회의장에 올 수 있었는데도 안 오신 분, 국회 본청 안에 있으면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그 즈음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네.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환 뭐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예. 조금씩 말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계엄 해제 과정의 본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방금 오셨지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정당 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뭐 국고보조금까지 주지 말아라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입장 이 세 가지 특검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입장인 것은 뭐 굉장히 사실이죠. 뭐 예. 근데 요거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환 혐의에 이제 좀 집중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던데 외환을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범죄 쪽으로 제목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나 이렇게 외환죄 하면은 일반적으로 외환 유치죄를 보통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과 통모하여 요 네. 조항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외환 유치죄도 있고 여적죄도 있고 일반 이적죄도 있고 전쟁 개시죄, 불법 전쟁 개시죄 정확하게 지금 법문으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어떤 거를 적용할지는 아마 특검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형인데 적국과 합세하여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러면 북한하고 합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 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지금 죄송합니다. 특검이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밝히고 전모를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법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게 맞죠. 이 외환 유치죄로 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북한이 외국이냐. 그렇죠. 예,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통모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쪽이랑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게 보이고 말씀하신 다른 것들 뭐 여적죄라든지 일반 이적죄라든지 이런 적용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어찌되었건 특검에서 이 정도로 또 의견서까지 냈잖아요.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외환죄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파서 기소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만들 의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아직 이른감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당 당대표 격이니까요. 일단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저희 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한다. 이럴 때는 저희 당이 이제 의원들이 선언을 한 게 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것을 만약에 뭐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한다면 뭐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과정까지 간 이후의 상황이 막 어지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오히려 민주당이 뭐 과반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표결까지 간다고 해도
그것이 뭐 집행되는 데는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중요하겠죠. 요점 한마디만 얹으면은 그래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차기 당 대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은 이런 수사 하나하나가 들어오고 뭐 체포동의안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거 스탠스를 잡을 거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이게 어떻게 당 대표가 보호도 안 해주냐. 특히 이제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당의 해당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아니 당연히 잘못했으면 수사 받아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뒤에 우리 국민의힘 얘기하겠지만은 당 대표가 먼저 뭐가 됐든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약간 조치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일종의 방화벽을 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에 이게 안 가도록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뭐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자진 탈당을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당에 좀 피해가 안 가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게 만약에 정치보복으로 규정이 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적어도 윤상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한 그 공천 개입 여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거의 뭐 반년 이상 전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육성 통화 녹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치보복이냐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게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어떤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밝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실제 드러나는 진실이나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명태균 씨와의 윤 대통령 통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이해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또 국고부조금 지원 문제가 좀 핵심 내용에 있습니다. 이제 뭐 내란 특별법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내란과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핵심은 지금 가장 놀라야 되는 건 국고보조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지금의 민주당 상황이 아까 박천대 이제 의원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도 나오셨지만은 지금 강력하게 센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의 상황도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를 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국회라는 어떤 합의의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는 거지만은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게 가는 거잖아요. 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근데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뭐 이게 키는 민주당이죠. 뭐. 키는 민주당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 조금 당을 이제 해체시키는 수준의 이런 거를 이제 당이 다른 경쟁 정당이 결정하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가서 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뭐 이렇게 고소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헌재라는 당하고 관련 없는 데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내란범에 배출하고 이거에 좀 묵인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여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좀 무기력해가지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정당은 물론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도 하지만은 18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해가지고 내란도 막은 정당이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우리 정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여러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란 특별법의 내용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잠시 소개를 좀 했고, 독재 방지 특별법에는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네. 한 건데요. 네. 그 배출했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그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배출이라는 게 뭡니까? 뭐 교육을 시켜서 졸업시켰다는 의미입니까?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먼저 한 건데요. 내란 특별법.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좌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한 구성원이 정말로 내란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정당 전체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굉장히 큰 형벌을 내린다. 그 연좌제잖아요. 그렇죠? 위헌정당 심판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르죠. 그 정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때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속했던 정당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그런 규제를 한다. 그것도 정당의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 그런 발상 자체가 정치적 보복의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낸 그 법도 결국은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낸 거지, 민주당하고 똑같은 법 논리에서 간 건 아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에서 특히 방금 전에 출연하셨던 그분께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보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왜 윤희숙 위원장을 선택했을까요? 15분 만에 안 관둘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니까 어쨌든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당 지도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원석 비대위와 소통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도 고려가 됐겠고, 윤희숙 의원의 이미지가 어쨌든 경제통, 뭐 수도권, 뭐 소위 말하는 중수청이라고 불리우는 중도 수도권 청년 뭐 이쪽에 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뭐 뒤에 우리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윤이 허락한 당내 혁신, 뭐 한계가 좀 명확하게 출범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윤희숙 비대, 그러니까 혁신위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정말 낮다라는 기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짜 조금만 해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호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친윤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인적 청산이잖아요.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지금의 여러 당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뭐 본인의 역량으로 재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게 국민의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그래도 당내에서는 그래도 혁신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군 중에 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 원내 안 계시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직을 맡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혁신위원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윤희숙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싶어요. 네. 혁신위원회 자체가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혁신위가 생각하는 개혁을 혁신위 손으로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기간도 짧고요. 이 혁신위의 역할은 저희 당에 잠재돼 있는 또는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용기 있게 밝히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문제가 뭔지 아는데 아닌 척하고 지금 뒷짐지고 뒤돌아서 있는 게 저희 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적 청산이라는 것도 막 외쳐버리면 그냥 묻혀버릴 거예요. 당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안철수 의원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퇴했잖아요. 근데 네.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영리한 발언을 했어요. 당원들은 한 개인에게 구성원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당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법을 당원 투표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저는 보였다고 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과정을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통해서
암시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한 40일 정도 본인은 활동 기간 생각하던데 약간 그래도 기대는 가져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어차피 지금 어떤 한 개인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그 부분을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왜 안 들었지? 전당원 투표 물론 이게 이제 관철될지 모르겠지만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이것도 안 받아들여주기는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데 왜 안 했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대위 송원석 비대위의 임무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전당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전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당대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제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당이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은 사실 송원석 비대위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만큼의 뭔가가 딱 나오고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정치력에 대해서도 박수를 받을 거고 차기 당대표도 굉장히 부담이 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적 뭐 쇄신위원회, 인적 청산위원회인가 그거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또 당이 반년 1년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해줘야 돼요. 솔직히 이거를 근데 할 의지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한 거는 그 윤희숙 위원장이 한 거는 그 오빠가 허락한 그러니까 친윤이 허락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송원석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정말로. 그런데 이게 뭐 언더찐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당내의 집단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 그분들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언론들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지금 그게 언제 나중에 얘기합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도 지적했지만 혁신위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걸 좀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죠.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한 이후에 그래서 당이 좀 바뀌는 모습을 갖는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부터 한다고 해놓고 혁신위를 나중에 띄우니까 혁신위가 전당대회 일정이 쫓겨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는 솔직히 전당대회를 정말 8월 안에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의문입니다. 특검 수사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는 게 맞느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혁신위도 중간에 나온 결론을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 전달하고 나중에 나온 거를 그럼 새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새 지도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도부에서 임명된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새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강제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계를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 좀 개인의 정치 행보를 좀 볼게요. 이 쓴소리 바른소리 잘하는 인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위원장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되게 고도의 지금 정치력과 지방선거까지 고려를 하면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를테면 지방선거 특히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나가면 국민의힘이 이기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공천도 받기도 힘들어요. 당의 주류들한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정치와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격기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구도 지금 아까 제대로 8월 안에 치를 수 있을까 우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력한 분 두 분이 나서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했잖아요. 네. 지난 대선 경선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1, 2등 하신 분, 결선 가신 분들을 다 주목을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어서 당도 이제 선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선관위도 뭐 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중요한 건 시기인데요. 8월 안에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에요. 원래 이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려면 공고한 시점부터 해서 한 45일이 걸리거든요. 8월 안에 하려면 정말 오늘부터 공고를 해도 빠듯한 시간일 텐데 과연 그러한 여유가 있겠느냐. 지금 당의 상황이요. 혁신이가 이제 출범한 마당에 전당대회랑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이거는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만 딱 배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도 점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특검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저희 당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 8월 안에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들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거는 당대표는 당원들과 뭐 국민 여론조사도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원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당원들 동원 능력도 있고. 네. 지금은 국민의힘은 요즘은 언더찐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언더찐윤 집단 지도 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특히 누가 나오든 TK나 뭐 이런 데서 나오면은 70에서 75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그들이 똥똥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뭐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몇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과 아직 안 했지만은 나올 만한 사람을 이름을 좀 한번 보면은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장성민, 양양자 뭐 이런 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사실상 이제 출마하는 걸로 네. 알려졌고 여기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친윤들의 입장에서 지금 빙의를 해보면은 안철수 한때는 이제 친윤과 안철수 밀월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좀 갈라서는 거에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조경태 의원 지금 인적 뭐 청산하겠다. 지금 45명 최소 뭐 쇄신하겠다라고 하는데 친윤이 이거 밀 수 없어요. 장성민 뭐 이분 이제 정치적 존재감이 조금 약하신 분이고 양양자 의원도 뭐 개인 커리어는 훌륭하지만 입당한 지 한 3-4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찐윤이 지금 장동혁을 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막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장동혁 의원이 뭐 훌륭하신 분, 뭐 판사 출신에 이제 훌륭하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될 경우에 얼마나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납득을 할 것이냐. 아직도 지금 야, 이 막후 정치가 지금 계속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딜레마들이 지금 당에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기 당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을 이제 수습도 해야 되는데 또 쇄신도 해야 되는 요구가 지금 왜냐하면 혁신이가 얼마나 쇄신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요구받지. 그게 수사받고 있지. 막 이게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될지 절연해야 될지 막 이런 딜레마들에 지금 지방선거까지 진짜 험난하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웬만하면 낫겠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안 나오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이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력 주자들이. 네.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몇 분 후보자를 좀 살펴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명씩 갈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뭐 직원이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끼케야 10명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명씩 교체를 한다는 거면 이 의원실의 어떤 분위기는 어떨까? 왜 그럴까? 꼭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그러냐? 그런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 우월한 지위에 따른 어떠한 강압적 행위, 갑질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 여러 뭐 보도가 나왔어요. 뭐 네. 전직 보좌관이 가사와 관련된 네.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든지 변기를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것에 이제 부인을 하죠. 강선우 후보자는. 근데 보도 보니까 또 부인한 내용도 많이 다르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왜 보좌진으로 있던 분이 각별한 사이였을 텐데 일반적으로 왜 직을 그만두고 나서 강선우 의원에게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여부는 뭐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길래 어떻게 그 의원실을 운영을 했길래 이러한 제보가 이어지고 또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도드라지게 이제 퍼졌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나온 거라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과거 갑질이라는 거 어느 정도 뭐 눌러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 평등이라든지 권리의식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해야 될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격 없는 거죠. 이 강선우 의원한테 제기되는 의혹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보좌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갑질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횟수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교체하시게 또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계속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공고가 뜹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리 목숨이라는 게 뭐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해고가 되고 또 뽑고 이게 이제 일을 잘 못한다. 라는 거 있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다. 제가 실명은 나머지 다른 분들 많이 교체하는 분들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뭐 분리수거를 시켰다라든지 집에 이제 변기 물이 물이 넘쳐가지고 뭐 그런 거는 누가 봐도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만 또 보좌진이 또 이제 오늘 뭐 단독 보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실 공방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업무의 파트너 이런 게 아니라 상하관계로 이게 보는 거라면은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게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얼마나 또 갑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 그거를 청문회에서 좀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논문의 오타까지 복붙이 됐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 본질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에 이런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하자가 아니죠. 복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의가 있었다면 오타를 당연히 수정했겠지만 성의 없이 그냥 갖다 붙였기 때문에 오타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논문 문제 가지고 뭐 한두 명입니까 지금까지 논문 문제로 뭐 낙마한 분들 문제됐던 분들 많을 거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하면은 뭐 여러 명이 다 떠오를 텐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로 문제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걸 청문회에서 해명 또는 뭐 버티기 해가지고 임명이 된다 이래가지고 영이 서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 아까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민주당에 뭐 인재들 많잖아요. 의석수 많으니까. 예, 이런 문제 없는 분으로 다시 선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역대 교육부 장관들 중에서 논문 표절로 낙마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뭐 재산 뭐 이런 거 형성 과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그게 뭐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거를 쉴드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익숙하게 봐왔던 거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사회부총리권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석사 논문 요약해서 학술지에 제2저자로 게재해서 지명 철회됐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김인철 이분도 초반에 또 비슷해요. 제자의 박사 논문 일부를 학회지 인용 없이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오래된 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교신 저자나 일저자로 이제 넣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보면은 이진숙 후보자는 조금 내용이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전례를 봤을 때 교육부 장관의 낙마 사례를 봤을 때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교수들을 정치인들이 쓰고 버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마를 했잖아요. 그때 방금 얘기했던 김인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박순애 장관도 53일 만인가 낙마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것 때문에 됐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은 또 음주운전 논란도 있었고 그게 있었어요. 이 제자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송홍열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 때 낙마했거든요. 이분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 야 우리가 교수까지 쉴드 쳐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은 좀 열심히 쉴드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낙마를 만약에 낙마자가 나온다 하면은 이진숙이 가장 유력하다. 제가 뭐 이진숙 근데 다만 얼마나 이제 야당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지금 큰일입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몇몇 빼놓고는 이거 낙마시킬 수 있겠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그 이진숙이 아니라 다른 이진숙에 관심이 많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참석을 배제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는 이유인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막 역정을 내셨다는 게 보도가 되고 하는 게 참 생경하고도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좋은가 싶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최민희 상임위원장에게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중간에 탄핵도 됐고 직무가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무위원회에 이제 배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지시를 했네, 의견 개진을 했네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애초에 그냥 안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오라고 했다가 뭐 그 얘기했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이런 식의 반응은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의견 차이는 많겠지만은 그것 또한 품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뀝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첫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제 예상과는 다른 굉장히 폭넓은 그런 모습을 봤다고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셨죠. 조금씩 이제 뭐 익숙해져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저희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거 아닌가.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 8월까지 네. 이제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본색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 저는 그냥 오죽하면은 이렇겠나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배석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배석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장도 있고 막 있어요. 안 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발언권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들어주고 질의응답도 하는데 점점 자기 정치 자기 정치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지만은 누가 봐도 자기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 것 같고,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은 옛날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막 이렇게 찍어내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안 맞는데, 방통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방통위를 다른 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종료되는 방식으로 좀 내보낼 가능성도 저는 커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 Y. 오늘 사건을 풀어줄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이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살펴봅니다. 당시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법원 유리창을 내리친 30대 남성,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정도 형량 예상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점치는 법조인들이 많았던 만큼 네. 우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폭도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갔었는데요. 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네. 결국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이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걸 넘어서서 침입해서 파괴하고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실질적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을 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그리고 관련해서 벽이라든가 이거를 훼손하고 경찰관들을 향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체포가 됐었고요. 그때 동원된 경찰만 1,400명이고요. 네. 법원 재산적 손해나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7억 원의 어떤 피해가 야기됐고 경찰 부상자도 꽤 많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모했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가장 폭력 수위가 높은 사람들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30대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법원 경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이제 형량을 좀 좌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건은 소유죄로 다스려야 된다. 워낙에 사안이 중대성이 컸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이제 개별 사건으로 들어가서는 소유죄를 적용하진 않았고 특수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허락 없이 이제 침입한 죄,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하지 않고 밖에서만 폭력 시위를 하신 분들은 이 죄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기본 양형이 에다가 가중 요소를 더하면 기본 양형만 1년에서 4년이고요. 그리고 공용 물건을 파괴하는 죄가 가중
법치를 적용하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 내에서 선고가 된 건데 특별히 더 가중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양형 기준에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단체나 다중이 몰려가서 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경우, 비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인데 이게 모두 하나하나가 다 가중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적용례죠.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서 건조물 침입까지 한 부분은 특히 장소의 특성, 법원이라는 거죠. 그 점 때문에라도 이 건조물 침입 안에 들어가서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형이 나왔고 밖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폭동을 전후해서 법원 외부에서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선고들이 좀 내려지고 있습니까? 네, 각각 사람들마다 좀 다른 상황들은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경찰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도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는 다치게 한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 그 치상 그리고 네.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이제 장비를 빼앗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63세 남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리고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이렇게 이제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 경찰관들에게 이제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가 됐을 것으로 네. 보이고 취재 기자를 폭행하고 영상 장비를 빼앗은 박모 씨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만으로도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법원과 검찰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무리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다.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다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생활과 밀접한 얘기인데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제기된 것이 7년 전인데 최근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소비자 130명에 대해서 위자료와 각각 매트리스 가격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 손을 들어준 사건이 확정이 된 것인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그에 혼합된 독성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1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라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기각했던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후적이라나마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나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잠시 소개는 해주셨지만 1심과 2심이 좀 엇갈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부연을 해주시면. 1심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을 조금 그 강하게 인과관계라든가 요건을 입증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진 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한 이 가공 제품에 대한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그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는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큰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사 어떤 문제가 사후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2심은 좀 판단이 달랐습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방사성 물질이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하고 치해할 효용이 있는 경우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침대의 매트리스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제작한 업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명문적으로 이런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완전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노출로 신체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피폭당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실제로 이 WHO에는 네. 라돈이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에는 그 라돈 얘기가 좀 안 나오는데 이제 논란 자체가 좀 해소된 건가요? 명확하게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7년 전으로 거슬러 왔을 때는 여론이 좀 떠들썩했고 네, 네, 언론 네.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관심이 식은 측면도 있고요. 네. 일부 업체, 침대 업체들이 또 서둘러서 이 국내 공식 라돈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에서 라돈 인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받아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일부 안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관심이 수그러들어지면서 이 인증받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특히 A업체 같은 경우는 21년을 끝으로 라돈 인증 갱신을 중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다른 침대 브랜드 일부에서도 라돈 인증을 받지 않거나 중단했다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받지 않고 받았다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라돈 인증을 매년 갱신하는 곳이 시몬스 침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선 좀 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 소비자 단체 활동들의 감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관심이 조금 사라지니까 인증 자체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좀 생겨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용을 투자할 만한 동기부여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심들이 사라지니까 우린 비용을 쓰지 않겠다. 그러다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방어하기 급급하니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비자들 당연히 만족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자료 판결은 고무적이긴 하나 실제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피해 구제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5년 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라돈 침대 사용자의 암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들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2018년 이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피해자 5,000명 중에는 암 진단을 받은 180명이 있었는데요. 의료 정보를 분석해서 보니 이 피해자 소송 모임 중 암 확진자가 3.6%. 그런데 전체 인구의 암 유병률이 1.6%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만 2배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